네,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네, 어차피 유아 교사를 꿈꾸고 있고, 또 이제 유치원 현장이나 보육 현장에 투입이 되실 현장 교사로 네, 근무를 하실 거라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좀 다루어 봤어요. 왜냐하면 1장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니와 그다지 그렇게 양이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네, 2부를 제가 조금 특강 형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유용한 네, 수업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원래 1부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서 2부에 지금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1장에서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창의성의 하위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모두 네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입니다. 자, 지금은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아까 제가 필기하라고 말씀드렸던 여백이 있다면 그 여백에다가 구체적인 칭찬하기 꿀팁이라고 적어주세요. 구체적 칭찬하기 꿀팁. 자, 우리가 유아교육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하면서 모호하고 애매한 칭찬,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잘했네, 훌륭해, 이쁘다, 멋지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선생님이.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고 좋아하겠지만 그 후에는 아이들도 어떤 거 알아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칭찬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인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의 경우는 그닥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 선생님은 그냥 누구나한테나 다 저렇게 얘기해 라는 걸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칭찬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칭찬 구체적으로 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야? 자, 여러분 지금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인 저를 칭찬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 바로 입에서 나오시나요?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은 어때요? 선생님 저 이거 다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하면 선생님이 보는 동시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구체적인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이 평소에 안 돼 있는 선생님들은 구체적인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칭찬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배운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칭찬을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칭찬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과 관련된 칭찬이에요. 어머나, 선생님은 5개밖에 생각을 떠올리질 못했는데 우리 유찬이는 7개나 생각해냈네. 정말 멋지다. 네, 요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융통성. 다른 친구들은 과일이나 먹는 음식들만 표현했는데 우리 지우는 소방차까지 떠올렸구나. 정말 멋지다. 정교성. 다른 친구들은 바퀴를 그냥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우리 한영이는 바퀴에 휠 문양까지 그려 넣었어, 얘들아. 이것 좀 볼래? 칭찬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즉 정교성은 뭐예요? 완성도와 관련이 있는 칭찬이에요. 완성도. 그리고 정교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면밀한 관찰력이. 자, 그 다음 독창성.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치킨 환상적이야. 자, 그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였죠. 요게 딱 독창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잎을 이렇게 그린 친구는 영미가 처음이야.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자. 이 표현은 영미만 할 수 있는 표현이야. 이런 칭찬 있죠. 그쵸? 예. 그렇게 우리 다시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요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칭찬하는 연습을 꼭 반복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현장 가셔서도 아이들에게 칭찬이 툭툭 잘 튀어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온라인 학습활동 과제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활동이지만 제가 별도의 과제방은 개설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 오늘 수업을 제가 50분씩 50분씩 빡빡하게 채워서 할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과제는 없어요. 다시 한번 공지사항 드릴게요. 지난주엔 우리가 설문 관리, 설문에서 요구도 조사했었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컴퓨터로 해야 되는 작업은 없습니다. 대신 연필로 쓰세요.
네, 뭐 필기독으로 직접 종이에 쓰셔가지고요. 우리 3주차에 화상 강의할 때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제가 아무나 시켜볼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활동 별도로 하실 것은 없지만 지금 이 구체적인 칭찬하기의 예시를 옆에다가 적어서 요거를 다음 3주차 화상 강의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제냐? 다음 수업까지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에 근거한 칭찬을 실제로 해보고 그 결과 기술해 오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간략히 적고 칭찬하는 말하기를 직접 화법으로 제시할 것, 상대방의 반응을 적을 것.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제가 요새 집에서 너무 힘이 들어갖고 요리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신랑이 저에게 불고기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와, 다른 요리사들은 불고기에는 고기하고 당근 정도만 넣는데 우리 남편은 호박을 집어넣네? 정말 당신만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레시피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 놀리지 말래요. 네, 놀리지 말래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저는 방금 어떻게 칭찬한 거죠? 독창성에 근거해서 혹은 융통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뭐 독창성을 저는 의도해서 했던 칭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직접적인 화법으로 칭찬하는 예시를 하나 쓰시고 상황 쓰시고 그렇게 칭찬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까지 적으셔가지고 네, 3주차 때 가지고 오시면 우리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5살 소희라는 여자친구가 지금 이 자석이 붙어 있는 낚시놀이감을 가지고 저 알파벳하고 숫자가 있는 그 카드가 있었는데 저 카드,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경우도 저기 보시면 자석이 붙어 있어서 네, 여기 있는 이 낚시 장난감으로 탁탁탁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실 바닥에서. 이 소희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희가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소희에게 칭찬해 보세요. 어머, 소희야. 네, 한번 적어보세요. 소희에게 할 수 있는 칭찬. 어머, 소희야. 숫자 퍼즐 뒤에 자석이 있었구나. 선생님도 몰랐는데. 대단한 발견을 했구나, 우리 소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와, 낚시 장난감으로 숫자 퍼즐을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처음 봤어. 대단해. 장난감을 응용하는 능력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 아마 더 잘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네, 창의성의 하위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을 칭찬해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칭찬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놀이 모습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지만, 네, 미술, 작품을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칭찬을 해야 할 때, 네, 이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해서 칭찬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아이들에게, 네, 칭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아이들이 꽃 그려봐 하면은 제일 많이 그리는 모양이 이 모양이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꽃을 그렸어요. 그러면 꽃 모양이 어때요? 전형적인 꽃 모양, 획일화된 꽃 모양이 아니라 독창적인 꽃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와, 우리 소희만 그릴 수 있는 꽃잎 모양이네. 정말 창의적이다. 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예시를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3주차에 네, 제가 막 이렇게 발표하세요 라고 하면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되게 그 칭찬을 들은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예, 제가 매년 요거를 시켜보는데 뭐 남자친구한테 해보는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 부모님께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같은 반 친구에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응들이 다 너무 재밌어요. 네. 기억에 남는 거 좀 얘기를 해보자면 뭐였더라? 네, 좀 이렇게 막 녹화 강의 상황에서는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 제가 추후에 떠오르면 3주차에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떠오르면 그때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 좀 당황했나 봐요. 딱히 막 그때 그런 되게 참신한 얘기가 나왔었지 막 이게 생각은 막연하게 남아있는데 예시를 들려고 하니까 지금 딱히 네, 예시를 못 들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까 1부에서 창의성하고 intelligence, quantity, 네, 그 뭐죠? 그 지능, IQ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죠. 결론이 뭐였어요? 이 두 개를 별도의 것이다 라고 봤다가 하나의 하위 요소다 라고 봤다가 아니다.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상호 연관이 있긴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점수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결론이 났다라는 거, 중도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거 보셨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좋은 테이블이 하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번역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로우 그리고 하이예요. 다시 낮아요. 이건 낮을수록 이건 높을수록. 다시 여기는 창의성이고요. 여기는 지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능도 낮고 창의성도 낮은 애들의 특징. 단순 회피. 하기 싫어요. 무서워요. 안 할래요. 재미없어요. 자, 단순 회피를 잘하고요. 포기 잘하고요. 과잉 행동해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리고 결과에 우울한 반응. 나는 원래 못해요. 수동적. 제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엄마가 시켜서요. 대근육 활동. 네. 막 움직임이 큰 거죠. 네, 움직임으로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 세밀하고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네, 그리기를 해도 세밀화를 그리기보다는 커다랗게 원을 하나 그리고 만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대근육 활동이라고, 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반대로 지능은 낮지만 창의성은 높은 애들. 좋을까요? 그닥 좋지 않아. 자, 이게 오늘 우리가 2부에 다루게 되는 산만한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네, 교실 내에서 쟤 왜 이렇게 산만해? 라고 보여진 애들이 창의성은 높은데 지능이 없는 애들이 되게 이렇게 산만한 취급을 받습니다. 갈등 상황이 많고 거절당했을 때 과잉 반응 보이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활동 방해 빈도가 높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 그쵸? 전통적인 유치원 교육 방식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창의성은 낮은데 IQ가 높은 애들. 자, 머릿속으로 아주 착한 6살 여자아이들 떠올려 보세요.
네,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선생님 막 따라다니고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애정 표현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여기 해당돼요. 성취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다. 선생님 저 이거 다 했어요. 잘했죠? 네, 교사들을 잘 따름. 높은 수준의 주의 집중을 보임. 자신감이 있음.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 뭔가 창의적인 거를 하라고 시키면 그거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활동 결과물이 되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 아이들의 특징. 그림 그린 걸 보면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꽃무늬에다가 뭐 이렇게 공주 그림이 있는 게 모든 그림에 다 나타나요. 네, 뭔가 창의적이고 주제가 다양화되는 그런 결과물은 보여주기 힘든 아이들이 지능은 높으나 창의적은 낮은 아이들이죠. 자, 우리의 베스트 모델은 뭐겠어요? 당연히 지능도 높고 창의성도 높은 아이들이겠죠. 그거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동이 유연하다. 즉 A라는 활동하다가 갑자기 B라는 활동을 해도 전혀 의기소침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집중하여 놀이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을 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과 산만함을 좀 비교해 볼게요. 창의적인 사람과 산만한 사람. 사실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이 산만한 아이들도 되게 독창적인 경우가 많아요. 단, 이 창의적인 사람과 산만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유용성. 아까 전에 제가 1부 때 창의성의 필수 요소에는 반드시 유용성과 새로움이라고 그랬죠. 예, 노벨티와 usefulness다 라고 했는데 이 산만한 애들을 들여봤더니 창의성은 높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쓸모없는 아이디어, 쓸모없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교사들은 쟤 너무 산만해. 이렇게 치부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낙인 찍어서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쟤 때문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 쟤는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가급적 자신의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유용하게 쓸모 있게끔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교사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유치원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동영상 플레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동영상이 안 되나 잠깐만요. 가시가 있는 자동차 그린 거예요? 네. 또 어떤 자동차를 그려볼 수 있을까, 시우야? 네, 다녀오세요. 놀이버스부터 닮은 놀이공원 자동차. 아,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를 그렸구나. 네, 나 그림자 그리고 싶어요. 그림자. 네, 그리세요. 멋지죠? 우와, 진짜 멋지다. 네. 놀이공원에서 보는 자동차는 굉장히 큰 자동차인가 보네. 네, 대원 자동차예요. 맞아요. 이건 아기 자동차, 이건 놀이버스 자동차. 이건 생지 놀이버스 자동차예요. 생지. 네, 생쥐. 네, 귀여운 생지. 귀여운 생쥐. 네, 그거 산에도 있는데 그 생지. 이거는 네, 방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친구가 지금 막 얘기했던 거 혹시 잘 들으셨어요? 네, 일단 그 활동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야 카 디자이너라는 활동이에요. 그 활동은 뭐냐면 자동차가 한 8대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자동차를 꾸며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럼 가장 많이 아이들이 하는 자동차, 빨간 자동차, 뭐 무지개 자동차, 그리고 뭐 날개가 달린 자동차, 꽃 자동차, 뭐 꼬리 달린 자동차, 뭐 신기한 거 많이 하는데 아까 그 친구 이름이 지후였는데 그 지후 같은 경우는 보셨어요? 나는 롤러코스터 자동차예요. 해서 다른 아이들은 이 자동차의 어떤 틀 안에서 무언가를 꾸미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 친구는 그 틀의 확장이 어마어마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아이의 그 그리기 할 때의 태도 기억하시나요?
네, 교실 바닥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은 다 책상에 앉아서 했겠죠. 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검정색 색연필로만 하고 있었어요. 자, 상황이 뭐였냐면 그 담임 선생님이 잠깐 이제 나간 사이에 내가 이제 그 교실을 잠깐 봐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진짜 들어오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김지우,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셨어요. 그래서 지우 거를 그림을 딱 보시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그림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누가 이렇게 검정색 색연필로만 엉망진창을 해놓으랬어요? 하고 이걸 가지고 가버리셨어요. 네, 접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걸 주셨어요. 검정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비단 남의 일 같으신가요? 네, 저도 사실 이런 실수 많이 했었거든요. 아이들의 창의성과 산만함이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상상력, 창의성을 저해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교실에서 산만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네, 넌 문제야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넌 왜 선생님 말을 듣지 않니? 이렇게 다그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보다 더 이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수렴적 사고에 대해서 했었죠. 보다 더 쓸모없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는요. 남들과 다른 톡톡 튀는 무언가가 있어요. 자, 산만한 아이들도요. 남들과 다른 톡톡 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에서 큰 발견을 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방면에 관심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지우라는 친구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완전 순간 포착되신 거 아시겠죠? 이 의자에서 지금 뛰어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 아이가 결코 창의적이지 않다. 문제 많은 아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아까 그 친구는 다른 아이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그 그림에 불어 넣어주고 있었어요. 롤러코스터 자동차예요. 롤러코스터 자동차. 생쥐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자동차예요. 해가지고 네, 비록 검정색 컬러만을 썼지만 우리가 그 아이의 그 진귀한 작품을 보관을 하고 그 옆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일화처럼 적어주시면 네, 이 아이가 어떨까요? 아, 선생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나의 이 멋진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 봐야겠다. 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선생님 때문에 나의 창의적인 생각이 저해된 적이 있는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제가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치원 수업의 꽃 이야기 나누기. 왜 이야기 나누기가 중요하냐? 이미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운영에는 이야기 나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요. 그쵸? 자, 산만한 아이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내력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쳐요. 적절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쑥 말을 해버리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비 온 뒤에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자 라고 하면 갑자기 어제 영어 시간에 배운 것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불쑥 레인보우!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라고 해서 수업의 맥을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일상적으로 이 아이는 평소에도 항상 이랬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랬지? 라든지 네, 혹은 뭐 아예 그냥 좀 혼을 내버리신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리액션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해요. 그 욕구가 생기는 즉시 해결해야지 좀 참았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생각할 그냥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정적인 리액션을 한다. 그 아이의 행동을 제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말을 막 하고 싶다는 욕구로 꽉 차서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무지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뱉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 그 말을 할 기회가 생길까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은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툭툭 말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예쁜 여자아이가 새로 선물 받은 모자를 딱 쓰고 와가지고 이거 이쁘지?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그냥 아니 이상해, 못생겼어 라고 전혀 필터링 없이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친구를 불쾌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듯 생각하지 않고 불쑥 말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죄다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도 막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 참을성을 길러줘야겠죠.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쵸? 자, 그래서 이 이야기 나누기 수업의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일단은 아이들에게 단순 반복적인 규칙을 좀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산만한 애들은요, 늘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경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욕구 지연이 어렵다 혹은 충동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참을성이 없다, 인내력이 없다 라는 용어와 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반 유아가 참을성이 없다면 일단은 그 유아를 잘 관찰해 보셔야겠죠. 아이의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참을성이 없는 것인지 혹은 워낙 급한 성격이라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참을성이 없는 것인지 혹은 집에서 너무 자극적인 매체에 많이 노출이 돼서 순간 집중력이 전혀 너무 짧다는 건지 이런 어떤 그 아이의 그 원인을 산만함의 원인을 먼저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ADHD, 과잉행동 장애 같은 게 있다면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이 하실 일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수준의 산만함이라면 충분히 학급 교사들이 지도할 수가 있어요.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은요, 거절당했을 때 좌절과 패배감이 그 일반 아이들보다 엄청나게 커요. 그럼 이것은 또 곧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공격성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면 네, 너무 좋겠죠. 그래서 참을성을 기르기 위해 아이가 잘 참았을 때에 칭찬을 막 특급 칭찬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아이들의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친구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할까요? 친구 장난감을 확 뺏어가죠.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 장난감 왜 뺏어가요? 올바른 행동이에요? 이렇게 하고 막 다그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한번 한 템포 쉬시고 선생님의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땡땡아, 만약에 친구가 너처럼 하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그런 행동 때문에 친구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스스로 답한 방법이 비교적 적절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돼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자기 갖고 노는 거에 열중하고 있다면 나 좀 빌려줄래? 같은 말처럼 좀 더 적절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연령에 적합한 참을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 산만한 아이들에 대해서 또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편견. 그래야 산만한 아이들 지도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버리세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이렇게 내 수업을 힘들게 할까? 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다 버리시고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주의 집중력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일부러 첫 번째 슬라이드를 켜놓고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미 다른 생각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정확히 슬라이드상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평균적인 주의 집중 시간이 이래요. 만 3세 미만은요, 5분도 어려워요. 만 3세는 5분에서 10분 간당간당 하고요. 6살 되면 애들 한 10분 정도 늘어나요. 7세는 10에서 20분, 초등학생은 2, 30분, 중고생, 물론 학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중고등학생은 50분인데요. 이마저도 20분씩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중간에 딴 생각을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자, 대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는 어떨까요? 중고생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네, 50분. 그래서 우리 대학도 다 어때요? 50분 수업, 10분 휴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은 뭐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사셨을 텐데도 지금 20분 정도 혹은 길어도 50분 정도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고작 살아봤자 짧게는 36개월에서 많게는 60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10분, 20분 집중하는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어떤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 또 반성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유독 너무 산만하다. 내 수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인 나는 산만한 사람인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에요. 인정. 네. 저는 심지어 성인 ADHD가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병원도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네, 상담을 해봤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원격 강의를 준비할 때도 한 과목을 쭉 준비하지 못해요. 막 이것저것 다른 과목 잠깐 했다가 또 이것도 또 잠깐 했다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돼요. 네. 육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놀이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잠깐 놀아줬다가 또 뭐 설거지도 집안일도 좀 잠깐 했다가 막 또 다른 교구를 가지고 와서 놀아줬다가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산만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좀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의외로 성인들도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싫은 이유는 아이들을 제발 이해해 주십사. 자, 차분하지 못하고 덤벙거린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 네, 제가 이래요. 조직적으로 일을 해내지 못한다. 일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끝마무리를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내적 감정들이 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자극적인 것들을 자주 찾아다닌다. 행동이나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쉽게 변한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네, 이상의 내용 중에서 만약에 전부 해당이 된다면 당신은 산만한 사람입니다. 네, 전부 해당된다면. 제가 일부러 전부 해당될 만큼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만약 전부 해당이 되지 않고 상당수 해당이 되는데 라면 정상적인 범주에서 누구나 띄고 있는 산만함의 정도를 지니고 계신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대다수의 아이들이 요즘은 특히 산만한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놀이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단 집에 너무 장난감이 많아요. 우리 그 현대 사회에 지금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전자음, 화려한 불빛이 나는 엄청난 장난감들이 집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은 무언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를 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꾹꾹꾹꾹 자신의 어떤 도전력과 상상력을 펼칠 기회가 없이 빨리빨리 새로운 것, 다음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잘하면 뭘로 바뀌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도 요즘 인공지능 TV여가지고 애들이 말하잖아요. 자기야 핑크퐁 노래 틀어줘 이러면 막 이렇게 매체가 나오고 그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즉각 해결되는 시대이다 보니 예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꽤 많이 좀 산만함 좋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변화도 좀 이해하시고 성인조차도 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아이들에게 어떤 산만한 모습이 보였을 때 다짜고짜 훈육을 한다든지 다그친다든지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든지 하는 부정적인 리액션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산만한 행동의 원인은요. 영유아기 과도한 자극, 주 양육자의 태도. 네, 이게 되게 큽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부모가 되세요 등 여러 어떤 양육 서적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허용적인 부모가 되어라 라는 문구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한적 허용이거든요. 제한적인 허용. 그런데 이거를 올곧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말은 빼고 허용, 난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하고 굉장히 좀 허용적인 부모님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출산이 쉽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유산을 2번 하고 지금 아기를 낳은 케이스인데 요즘 워낙 뭐 불임, 난임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허용적이세요. 네. 아이가 올바로 성장하려면 올바른 어떤 사회성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려면 부모님들이 적절히 24개월 이후에는 해도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변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제한이 좀 부족한 경우 또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과도한 교육 욕심 등 제가 아는 그 아기 엄마는 아기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집이 8개가 있더라고요. 네, 아기 전집이. 네, 너무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아기는 하루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장난감을 갖고 놀겠죠. 집에 뭐가 많으니까. 그럼 이런 아이들은 네,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사고하고 탐색할 만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산만하게 좀 성장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산만 행동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ADHD. 네, 선천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병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그 현장에 아이들이 한 대략 15명에서 20명이 있다면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현장에서 수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만한 아이들의 행동 양상입니다. 자리에 일단 잘 앉아있지 못해요. 또한 몸을 계속 비비 꼬은다던가 정적인 동작을 한다던가 하는 정적인 동작을 하지 못한다는 뭐 그런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던가 친구들을 막 건드려요. 그리고 주의 집중 시간이 1분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시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보셔도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대화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A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자꾸 B 얘기하고 C 얘기하고 D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지속되지가 않고 이런 아이들은 따라서 훈육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에.
또한 원하는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ADHD가 아닐 경우에는 절대로 야단치거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하는 부정적 행동 지도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섣부른 훈육을 유치원에서 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생님들께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DHD나 혹은 산만 아이들은 행동 반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 팔을 막 휘젓고 막 블럭을 집어 던진다든지 하는 그런 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교사가 이것을 신체적으로 제압을 하게 되면 네,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실에서 그럼 어떻게 이 산만한 아이들 좀 행동을 고쳐갈 수 있을까? 거울을 좀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인식해야 고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하냐. 바로 앉는 자세를 익숙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만약에 교실에 거울이 없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셀카 모드 켜놓고 규칙을 일단 정해야겠죠. 이것은 만지면 안 되는 거울이다, 전자거울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바로 앉아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보세요. 처음에는 막 거울에 혀를 내밀고 콧구멍 벌려보고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 막 두들겨보는 등 막 장난을 칠 거예요. 이상한 표정 짓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느 정도 장난이 해소된 후에 이제 그 흥미가 좀 떨어졌을 때 자, 이제 똑바로 앉아봐 라고 지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바르게 앉는 것을 매우 어려워할 것이에요. 이때 거울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의자에 바로 앉는 것을 연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바르게 앉았을 때 바로 그거야, 바로 그 자세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눈을 감게 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해보게 하세요. 너 지금 허리 굽히고 있니?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있니? 너 혹시 지금 다리를 떨고 있지는 않니? 너 손이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니? 가만히 있니? 입을 벌리고 있니? 다물고 있니? 혀를 날름거리고 있니? 가만히 잘 있니?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고 있니? 의자를 쿵쿵거리고 있지는 않니? 등등 자신의 모습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매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뭐 학대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바른 자세로 앉아있을 때의 몸 상태를 익숙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또한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첫 단계는 손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뭐 작은 그 블럭 같은 거를 그냥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도 갖고 있게 쥐어주는 거예요. 특히 왜 그 수업 중간에 이야기 할머니라든지 외부 강사 선생님 오실 때 애들이 산만하면 그 외부 강사 선생님도 그냥 바로 막 이렇게 너 지금 뭐하니? 똑바로 앉아야지 라던가 하는 부정적인 리액션을 바로 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리액션을 최대한 아이가 겪지 않도록 선생님이 원천 차단을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인형, 뭐 뾱뾱이 이런 것들을 손에 그냥 쥐고 그 아이가 그냥 그거 갖고 놀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는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1차적인 것일 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는 계속 지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사고하고 관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선생님께서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손톱을 막 물어뜯고 있어요.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바로 그냥 너 그거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야단치는 대신에 자, 그 손톱을 뜯는 데 쓰는 에너지의 위치를 바꿔서 머리 쪽으로 올려보자. 뇌로 신호를 보내보겠습니다. 뿅! 이라고 말하면서 서서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어떤 집요함을 사고 능력으로 전환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어머니들께서 갖고 계시는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산만한 아이들이 좀 나중에 크면,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저절로 좋아진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 날뛰는 그런 행동은 줄겠지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산만한 문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를 의젓하게 생각하고 의젓해졌다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급에서 선생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시고 학부모님들께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전략은요. 고 스톱이 아닌 스톱 고 전략이에요. 아이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호기심이 생기거나 자기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멈추는 능력이 부족해요. 전혀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충동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산만한 아이들은요, 뭔가 하고 싶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면 무조건 고 해버려요. 그러다 끝에 가서 실패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혼이 나서 멈추게 됩니다. 고부터 하고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스탑을 하는 행동 패턴이 몸에 익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은 슬픈 이야기지만 실제 사례예요. 어떤 유치원에서요. 그러니까 다행히 유치원에서 뭐 발생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이가 학기 중간에 갑자기 퇴소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가 집에서 놀고 있다가 텔레비전을 잡고 그걸 땡긴 거예요. 근데 그 텔레비전이 그 아이를 덮쳐서 아이가 엄청난 중상을 입는 바람에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그 TV를 잡아 당기고자 하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일단 당기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선생님의 역할, 주 양육자의 역할은 아이가 바로 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거나 뭔가 생각이 났을 때 바로 go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게 하고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go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굳어진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텐데요. 어려운 고비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많겠죠. 그럴 때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막 훈육을 하는 대신에 한 번씩은 고, 스톱, 너 지금 이거 두들기고 싶지? 자, 잘 생각해봐. 이거 두들기면 될까 안 될까? 와 같은 유머 있는 태도로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독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너 지금 복도에서 누가 뛰어다녀? 뛰면 안 되지. 라고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땡땡아 잠깐만 제자리에 그대로 멈춰라. 지금은 교실에 가서 선생님 이야기 나누기 듣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더 중요할까? 혹은 자 오늘은 우리 미술 활동으로 이 집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활동 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사물함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라는 말 대신에 지우야 잠깐만 제자리에 멈춰봐. 지금은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사물함에 풀 찾으러 가는 게 더 중요할까? 라고 물어본 후에 아이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어떻게 하는지 대답을 잘 하겠죠. 선생님 이야기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자리에 와서 앉아봐 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대근육놀이, 야외 활동 시에는 이러한 산만한 아이들이 본인이 지닌 이런 내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끔 하는 것이 좋아요. 절대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이 거꾸로 하시고 계세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너 오늘 선생님 얘기 안 듣고 자꾸 딴짓 했으니까 이따가 대근육놀이 시간에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 너 못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곤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에 참여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네, 웹백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낯설어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지사항 새롭게 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올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3주차에 화상 강의다라는 가정하에 네, 공지사항 드릴게요. 다음 주에 우리 뭐 할 거냐 하면 자, 2장 공부할 거예요. 창의성 개발 기법. 자, 그래서 1부에서는요. 우리 또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게 될 건데요. 1부에서는 창의성 개발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상법, 브레인스토밍과 변형기법, 시네틱스, 스캠퍼, 그리고 강제 결합법, 그리고 연꽃 기법, PMI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지 교재를 좀 미리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하기 발표에서 이 창의성 개발 기법,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말하기 발표 맡으신 분들은 좀 미리 숙지를 해오시면 훨씬 더 수업할 때에 더 집중하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의 하위 요소에 근거한 구체적 칭찬하기와 그리고 1장 창의성의 개념 및 특성에서 창의성 하위 요소에 근거한 발문, 왜 박스 안에 들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그 예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제가 했었죠. 그 두 가지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화상 강의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로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까지는 언제 할까요? 네, 1부 50분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부 두근두근 개인 발표 스타트. 네, 나는 이 그림책을 추천해요. 논리적 말하기 우리 그 3주차부터 당장 발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의 발표 맡으신 분들 너무 떨지 마시고 발표하시면 되는데 그 요구도 조사에 보니까 발표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이해 안 돼도 돼요. 3주차 분들은. 네. 그냥 나 이 그림책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어요. 혹은 성인들, 우리 스트레스 받고 현장에서 지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주는 그런 힐링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추천하는 말하기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 그림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특장점이라든지 혹은 뭐 줄거리상의 어떤 알아야 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는데 시간은 10분이라는 제가 기준을 드렸더니 10분이어야만 하나요? 아니면 10분 미만이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자, 5분에서 1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속도와 빠르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미리 써오셔도 돼요. 네, 써오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스크립트 연습하시고 직접 화면 보고 이렇게 좀 당돌하게 말하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분에서 10분 정도로 논리적 말하기 과제까지 준비하시고 3주차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